1994년 여름,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북녘 하늘에서 가장 큰 별이 떨어진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 후 김앤성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스님이 지금 2026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잠깐 여기서 멈추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세상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 일본에서 연일 퍼지는 지진 소식, 북한에 점점 이상해지는 행보, 우리나라 안에서도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그냥 기분 파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느낌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동아시아 전체가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탄어 대종사, 이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6.25를 예측했습니다. 5.16을 예측했습니다. 10.26을 예측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날짜까지 6년 전에 정확히 말하고 그날 입적했습니다. 동양 철학의 최고봉, 주역과 정역의 대가, 양주동 박사가 일지에간 강의를 듣고 우체투지로 저를 올렸던 분입니다. 그 파노 스님의 직계 제자, 해명 스님. 그가 남긴 예언이 있습니다. 2026년 가오년 붉은 말의 해, 하늘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먼저 동쪽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일본입니다. 그 다음 북쪽의 빗장이 스스로 풀립니다. 피한 바울 없이.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한반도가 본래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세계의 등불로.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본 난카이 해고. 일본 정부 스스로 인정한 대지진 확률의 70에서 80%. 상신년대가 아닙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 김주애의 갑작스러운 부상, 체제의 균열 조짐, 팔북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문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30년 전 그 스님이 본 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명 스님이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2026년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일본이 먼저 흔들려야 하는지, 어떻게 북한이 스스로 문을 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그 사람, 그가 누구인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두려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준비할 기회를 드리려는 겁니다. 문은 준비된 자에게 열립니다. 2026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0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명 스님은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맞췄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정확하게 내다봤습니다. 예언이라는 게 보통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해명 스님의 예언은 달랐습니다. 구체적이었고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1994년 여름으로 돌아다 보겠습니다. 당시 해명 스님은 가까운 이들에게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북녘 하늘에 가장 큰 별이 곧 떨어질 것이다.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북녘의 큰 별이라니 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해성 이야기인가 싶었고 어떤 이는 그냥 스님의 소문답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 말은 곧 잊혔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 8일 세계를 뒤흔드는 뉴스가 퍼졌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17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49년간 북한을 지배하며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하늘이 무너진 듯 통곡했고 전 세계는 한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북녘의 가장 큰 별, 그게 바로 김일성이었던 겁니다. 잊혔던 한마디가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되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의 예지력은 정치적 사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스님은 또 한 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남겼습니다. 손바닥만 한 유리판에서 금을 키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황당해했습니다. 유리판에서 금을 캐다니, 연금술도 아니고 무슨 동화 같은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당시는 휴대폰이 겨우 통화와 문자라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에 보십시오. 주머니 속 스마트폰 하나로 주식을 사고 팔고 부동산 계약을 하고 전 세계 어디 와도 거래를 합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돈이 오가고 사무실 없이도 사업을 운영합니다. 문자 그대로 손안의 작은 유리판에서 불을 창출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스님은 단순히 새로운 기계가 나온다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미래를 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와야 할 게 있습니다. 해명 스님은 정치 권력의 갑작스러운 몰락도 보았고 기술이 밖으로 올 완전히 새로운 세상도 보았습니다. 전혀 다른 영역의 변화를 모두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하고 추측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분이 2026년에 대해 남긴 예언은 어떨까요? 과거에 이토록 정확했던 스님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스님은 시간을 우리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어제, 오늘, 내일로 이어지는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이 공부한 정역이라는 학문에서 시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시간에는 닫혀있는 문이 있고 특정한 순간에 그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2026년이 바로 그런 해입니다. 문이 열리는 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생소하실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뉴스에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파노 스님과 그 제자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핵심이 바로 이 정역에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요. 어제가 있었으니 오늘이 있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역에서 보는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열리는 겁니다. 마치 긴 복도에 여러 개의 문이 있는 것처럼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문이 열립니다. 문이 닫혀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밀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저절로 열립니다. 이게 정역이 말하는 시간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과 천지의 운명은 다르다는 겁니다. 개인의 운명은 바람처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내림은 선택 하나가 내일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운명, 즉 큰 역사의 흐름은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고정되어 있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막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해명 스님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스님에게는 숙명풍이라는 능력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숙명품은 시중의 점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점쟁이의 점이 안개 속에서 선전됨 하나로 바로 앞을 비추는 거라면 숙명품은 높은 산꼭대기에서 아래 세상 전체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어디서 길이 꺾이고 어디서 물이 막히고 어디서 다시 흐름이 터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스님은 이 능력으로 시간의 지도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라는 지점에서 아주 거대한 문 하나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2026년은 그냥 달력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강호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타오르는 해입니다. 하늘의 에너지가 요동치고 땅의 판도가 뒤집어지는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님은 이 문이 열릴 때 한반도의 진짜 운명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진짜 운명이라는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한반도의 모습은 본래 모습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휘둘리고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라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분달의 아픔을 70년 넘게 겪으면서도 통일은 여전히만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스님은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진짜 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봉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때를 기다리듯 우리 민족의 운명도 문이 열리는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겁니다. 2026년 그 문이 열립니다. 그때 한반도는 더 이상 도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주변 강대국들 눈치 보며 살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가 주목하는 등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건 아닙니다. 문 앞을 막고 있던 것들이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스님은 한반도가 일어서기 전에 주변 나라들에서 큰 변화가 먼저 온다고 했습니다. 도미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면 그 다음, 또 그 다음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북아시아에도 그런 도미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동쪽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님이 본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 그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스님은 동쪽 바다가 요동치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들끓기 시작하고 그 너머 섬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파도가 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격렬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일이 병우년, 즉 붉은 말의 해에 본격화된다고 했습니다. 강원년이 바로 2026년입니다.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불의 기운입니다. 타오르는 에너지, 분출하는 힘, 억눌렸던 것들이 터져나오는 해라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일본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30년 내 발생 확률을 70에서 80%로 보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올해 들어 규슈 지역의 지진, 활동이 부쩍 늘어난 것도 심상치 않은 조짐입니다. 스님이 본 장면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것은 섬이 기울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열도 이로시카만 연기가 피어오르고 땅속 깊은 곳에서 잠자던 불이 깨어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후지산을 떠올리게 하는 묘사입니다. 후지산은 1707년 배분화 이후 300년 넘게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화산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활화산입니다. 스님은 이 불이 깨어날 때 섬 전체가 바다 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한쪽으로 서서히 쏠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스님은 이것을 단순한 자연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업보의 청산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바다 아래 쌓여 있던 기운들이 한꺼번에 풀려나는 거라고요.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바다 밑에 요망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요망이 노하면 바다가 뒤집어지고 땅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스님이 본 것도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바다 아래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마침내 분출하는 순간 그것이 일본 열도를 뒤흔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음양의 균형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세상 모든 것은 균형에 이르려 합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이 일어섭니다. 시소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스님은 이 원리가 동아시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동쪽이 내려가면 서쪽이 올라간다. 일본이 흔들릴 때 한반도가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남의 불행 위에 우리의 행복이 세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님은 이것을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천체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누가 의도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막혀있던 기운이 자연스럽게 재배치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되 에너지도 균형을 찾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동쪽에서 첫 번째 신호가 울리면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스님의 시선은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한반도 서해안입니다. 동쪽 바다가 비명을 지르는 동안 서쪽 바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솟아오름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탄생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쪽 바다가 유동치는 동안 서쪽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스님은 서해에서 땅이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다 밑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떠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형이 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서해안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타노 스님도 비슷한 예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형이 서구동적, 즉 서쪽은 높아지고 동쪽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해안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님이 본 것은 이런 변화의 극대화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정체성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스님은 한반도가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로 여겨졌다면 앞으로는 동아시아의 중심축으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건방이 아니라 성지가 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곳,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변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온전히 일어서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분단입니다. 스님은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도 예언을 남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쟁이 없다는 겁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녘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스님은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을 말했습니다. 곰지림과 두려움입니다. 배고픔으로 인민의 올가매고 공포로 입에 마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쇠사슬이 스스로 끊어지고 사람들이 빛을 향해 걸어 나온다고요. 누가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걸어옵니다. 남쪽을 향해,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군대가 밀고 들어가서 점령하는 통일이 아닙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스님의 예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그 기운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본래 가지고 있던 힘이 되살아나면서 잃어버렸던 땅과의 연결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만조 벌판, 우리 조상들이 말 달리던 그 넓은 땅 말입니다. 물론 당장 그 땅을 되찾는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연결이 회복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이것을 땅이 옛 주인을 알아본다고 표현했습니다. 무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끌어당기는 힘, 자연스러운 기환입니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기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상처가 치유되고 민족의 기운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쪽의 일본이 흔들립니다. 서쪽의 한반도가 솟아오릅니다. 북녘의 장벽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잃어버렸던 기운이 돌아옵니다. 무대가 란섬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대만 있으면 뭘 합니까? 그 위에 설 사람이 있어야죠. 스님은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 누군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재벌도 아닙니다. 유명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합니다. 대체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님이 남긴 예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새 시대를 이끌 지도자, 과연 누구일까요? 스님은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누가 아닌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권력을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벌도 아닙니다.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인도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나오고 팬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기존 종교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스님은 이 사람을 마음을 꿰매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찢어진 마음을 이어주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힘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마음을 움직입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따르게 만듭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지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주위로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 진심이 있고 그의 행동에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란한 시대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존재를 알아봅니다. 스님이 남긴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그는 이미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이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사람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스님은 세 가지 징조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징조입니다.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뜨거나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나타납니다. 과학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목격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땅의 징조입니다. 한반도의 중심부, 계룡산과 금강 주변의 땅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땅 속의 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징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극도로 혼란해집니다. 불안과 공포,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서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상태가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는 때,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나서지 않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자가 될까요? 불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겁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 사람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그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마치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듯 가장 필요한 곳에 그가 나타나는 겁니다. 강제로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제 거의 모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쇠퇴, 한반도의 부상, 북녘의 개방,
그리고 새 시대의 지도자까지.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흔들리고 한반도가 솟아오르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 끝에 한반도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스님은 한국이 군사강국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거나 군대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등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에 비치는 등불 말입니다. 위기를 지나온 인류에게 정신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이끄는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스님은 한반도를 방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수가 세상을 덮칠 때 생명을 보존했던 그 배 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격변의 시대의 한반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상이 싹트고 새로운 문화가 꽃피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땅이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 땅을 찾아옵니다. 피난처를 찾아서가 아니라 희망을 찾아서입니다. 한반도가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새 시대의 씨앗을 품는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가 있습니다. 물은 준비된 자에게 열린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말하는 걸까요? 물자를 비축하고 대피소를 만드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입니다. 스님은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불안, 분노, 절망,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때 그게 진짜 재앙이라는 겁니다. 바깥에서 오는 재난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안에서 썩어가는 마음은 스스로 치유하지 않으면 계속 굼습니다. 준비란 바로 이 내면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의 코앞입니다. 스님이 예언한 그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 공포가 커지고 있고 북한 내부에서는 균열의 조짐이 보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지도자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운명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백성의 마음이 모여서 빚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주변 사람들과 어떤 마음으로 연결되느냐, 이것이 모여서 우리 모두의 내일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함께 준비합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나라가 완전히 바른 운명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6년 1월 17일 반 50일 후입니다. 이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유칙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 유출된 기밀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보고서를 쓴 사람은 오가와 류오 펜타곤 비밀 전쟁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유일한 아시아인, 일본 내각 최고 전략가였던 그가 2025년 1월 모든 것을 버리고 교토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보고서 첫 문장, 2026년부터 일본의 태양이 지고 한반도의 새로운 별이 떠오른다. 일본 정치권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제가 직접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2050년까지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40년간 세계 최고 권력자들의 신뢰를 받던 남자가 왜 이런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2024년 가을, 그는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 본 환상, 백두대간 위로 거대한 붉은 용이 내려왔습니다. 용의 비늘은 강철처럼, 반도체 칩처럼 빛났습니다. 용이 한반도를 감싸자 주변의 모든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오직 한반도만이 빛을 발했습니다. 회복 후 그는 펜타곤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환상과 일치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지정화, 지제 안정성, 문화 영향력,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이 21세기 중반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의 예언은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금지된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공개합니다. 2026년부터 2050년까지 한반도에 일어날 5가지 거대한 변화래. 이것은 여러분 자녀와 손자가 살아갈 세상의 청사진입니다. 첫 번째 변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가와 유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일본 정가의 충격에 이뤘습니다. 내각에서 가장 신뢰받던 전략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의 이름은 오가와 류 도쿄 권력 중심부에서 20년을 보낸 남자였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펜타곤 지하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단 한 명의 아시아인. 미국 잔성들이 전쟁 시나리오를 그릴 때 그의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러시아 움직임을 예측할 때도, 중국 전략을 분석할 때도 그의 보고서가 백악관 책상 위에 올라랐습니다. 일본 총리도 그를 믿었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항상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 남자가 올해 1월 어느 날 가방 하나 들고 교토행 기차를 탔습니다. 비서에게 남긴 메모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도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은 그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토 골목 깊숙한 곳, 300년 된 목조 가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치권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정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 통미실에 한 장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동아시아 권력 이동에 관한 최종 문서. 보고서의 예근 통미 비서실장은 즉시 문서를 회수했습니다. 복사본 모두를 찾아 폐기했습니다. 회의록도 지웠습니다. 왜였을까요?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일본의 태양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새로운 결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일찍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일본 관료들은 이것을 배신으로 봤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저는 그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토 외과 대나무 숲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면 오래된 기와집이 나타납니다. 문에 열자먹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붓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종이 한 장만 걸려 있었습니다. 필연이라는 글자 하나. 앉으세요. 그의 첫 말이었습니다. 차를 따르며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일본을 배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워싱턴에서 본 숫자대, 펜타곤에서 돌린 시뮬레이션대, 그 모든 것이 같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뻔했을 때 저는 그것을 직접 봤습니다. 작년 가을 그는 급성폐렴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어떤 광경을 봤습니다. 한반도 중심에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붉은 요 한 마리가 백두대간에 따라 내려왔습니다. 영의 비늘 하나하나가 금속처럼 빛났습니다. 반도체 칩 같았습니다. 배터리 셀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용이 한반도를 감쌌을 때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모두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말은 계속 빛을 냈습니다. 회복한 후 그는 펜타곤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본 그 장면이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집중도, 배터리 기술 독점, 지정학적 요충지, 짖은 안전지대, 문화 확산 속도, 모든 수치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일본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필연.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흐름입니다.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새 종이 위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17일, 이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펜타곤에서 본 시뮬레이션, 워싱턴 지하 금고에 보관된 보고서대, 그리고 제가 임사체험에서 본 환상, 모두 이 시점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숫자 옆에 또 다른 글자를 썼습니다. 반도체. 한국이 가진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는 것에, 이것이 생존의 문제라는 것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년부터 세계는 한국 없이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한국의 칩이 멈추면 그들의 미사일도 멈춥니다. 그들의 도시도 멈춥니다. 그들의 전쟁도 멈춥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제가 환상 속에서 본 그 붉은 용의 비늘이 반도체 칩처럼 빛났던 이유를 이제 아십니까? 그가 천박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내년부터 한국은 감제 방패로 둘러싸입니다. 하지만 그 방패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 방패는 바로 그는 다시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기술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한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가와다 분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오가와는 창가에서 돌아와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본 환상의 세부 내용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식이 희미해질 때 저는 하늘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두대간 산맥 위로 붉은 빛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용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 용은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용의 비늘에 보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늘 하나하나가 반짝이는데 그것이 금속이었습니다. 간철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작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반도체 칩이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칩들이 용의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장 부분에는 거대한 배터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고. 한국이 가진 힘입니다. 사람들은 반도체를 단순한 제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는 박자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년 2027년 여름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에너지 위기가 옵니다. 식량 가격이 치솟습니다. 나라마다 자기 곳을 지키느라 정신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세계가 깨닫습니다. 진짜 귀한 것이 뭔지.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간대 문명의 산소. 그게 바로 한국의 기술입니다.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미국 미사일 시스템. 한국 칩 없으면 작도 안 됩니다. 유럽 전기차. 한국 배터리 없으면 고철입니다. 중국 스마트 시티. 한국 반도체 없으면 멈춥니다. 쌀이 없으면 군수입니다. 하지만 바른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석유가 없으면 춥습니다. 하지만 바른 에너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칩이 없으면 문명이 멈춥니다. 대체품이 없습니다.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초정밀칩, 한국만이 가진 배터리 기술. 그는 다시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움직입니다. 유럽도 움직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보호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지도 위에 한반도를 크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실리콘 방패입니다. 미건 기지만이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 자체가 방패입니다. 누구도 한국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그들도 무너지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한국 속담 있지 않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퍼진다고. 하지만 유죄는 바릅니다. 이제 한국은 새우가 아닙니다. 한국은 고래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한국 없이는 그들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는 다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을 가리켰습니다. 제 조국을 보십시오. 일본은 기술에서 뒤처졌습니다.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한국에 추월당했습니다. 게다가 땅도 불안합니다. 지진, 쓰나미, 화산, 언제 또 큰 재앙이 올지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짖은 안전지대입니다.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위치도 완벽합니다.
태평양과 대륙을 잇는 다리입니다. 내년부터 투자가 몰려듭니다. 기업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인재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왜? 안전하고 필수적인 구지니까. 그는 붓을 들어 지도 위에 큰 원을 그렸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으로 한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중심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고. 방패를 얻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오가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패를 얻으면 다음은 확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확장은 바릅니다. 칼이 아닙니다. 총도 아닙니다. 그는 북쪽에 가리켰습니다. 비듭니다. 한국의 빛이 국경을 넘기 시작합니다. 2030년대가 되면 그 빛은 멀리까지 뻗어나갑니다. 아주 멀리까지.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가와는 새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지도였습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만주까지 포함된 지도였습니다. 2030년입니다. 중국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손가락이 중국 동북부를 가리켰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집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베이징 정부는 남쪽 부시들을 살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그는 소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버려집니다. 만주 지역, 옛 고구려와 발해의 땅, 그곳 사람들이 어느 날 깨어나 보니 전기가 끊겨 있습니다. 난방이 안 됩니다. 보로도 끊깁니다. 중앙정부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겨울입니다. 영하 20도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남쪽을 봅니다. 국경 너머를 봅니다. 그의 손가락이 한반도로 내려왔습니다. 빛이 보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빛이. 오가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탱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전기를 보냅니다. 식스지 통신망을 확장합니다. 의료 지원에 보냅니다. 식량을 보냅니다. 인도적 지원이라고 발표합니다. 국제사회도 박수를 칩니다. 그는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주 사람들이 한국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국 제품을 씁니다.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한국 음악을 듣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왜? 그게 더 편하니까. 그게 더 안전하니까. 그는 지도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경선에 지우는 것처럼 2033년이 되면 만주는 이름만 중국 땅입니다. 실제로는 한국 경제권입니다. 한국 문화권입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이루어집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냐고. 할 수 없습니다. 남쪽 문제가 더 급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들도 한국이 그 지역을 안정시켜주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난민이 베이징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가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조용히 지지합니다. 한국 영향력이 커지는 것, 그게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다시 만주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임사체험 중에 저는 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주 땅이 울고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잊혀졌던 기억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발해, 그 땅은 기억합니다. 누가 처음 그곳을 일으켰는지, 누가 그곳에 성을 쌓고 문명을 세웠는지. 그는 주먹으로 가슴에 쳤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땅은 주인을 압니다. 한국의 에너지가 북쪽으로 뻗어나갈 때 땅이 반응합니다. 땅이 깨어납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과학자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땅의 기온이 변하는 것에, 그곳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마음이 향하는 것에. 그는 지도의 만조 부분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식량 자급입니다. 만주 평야에서 나오는 곡물. 한국은 더 이상 식량을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립입니다. 기술도 있고 방어도 되고 이제 먹을 것도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진짜 강대국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동쪽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지도의 일부를 가리켰습니다. 제 조국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천년의 역사가 뒤집히는 비극이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 북쪽으로 확장할 때 일본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2040년이 되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오가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38년 봄입니다. 환제표명 화산대가 깨어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미국 랜드 연구소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일본 열돌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지진이 연속으로 옵니다. 한 달에 3번, 4번, 규모 6 이상입니다. 건물이 무너집니다. 도로가 갈라집니다. 해안 도시들은 쓰나미 경보에 지철합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패가 옵니다. 보험 회사들이 무너집니다. 지진 보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파산 선언을 합니다. 그 순간 도쿄 부동산 시장이 폭삭 무너집니다. 한때 억 단위였던 아파트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부자들이 공포에 탑니다. 돈은 많은데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금을 사도 땅을 사도 그게 다 흔들리는 땅 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도를 펼칩니다. 어디가 안전한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오가와는 다시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답은 하나뿐입니다. 한국입니다. 임사체험 중에 제가 본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지구의 단전입니다.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1000년, 만년을 봐도 지진이 없습니다. 땅이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농빛이 강렬해졌습니다. 한국은 배입니다. 노아의 반지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유일하게 안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2039년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처음에는 부자들입니다. 기업인, 의사, 변호사, 그들이 부산의 땅을 삽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삽니다. 금으로 삽니다. 주식으로 삽니다. 기술로 삽니다. 무엇이든 다 내놓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부산에 재팬타운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작습니다. 하지만 2년 말에 거대한 구역이 됩니다. 일본 식당, 일본 학교, 일본 병원 다 생깁니다. 대구에도 생깁니다. 광주에도 생깁니다. 한국 남부 전체가 일본인 안전지대가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고. 처음에는 복잡합니다. 역사의 아픔이 있으니까. 하지만 경제가 움직입니다. 일본 부자들이 가져오는 돈이 엄청납니다. 일자리가 생깁니다. 도시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바릅니다. 그들에게 일본은 적이 아닙니다. 그냥 이웃입니다. 보험이 필요한 이웃입니다. 오가와는 새 지도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가 크게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벼라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주도를 가리켰습니다. 제주도, 영의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섬입니다. 화산은 죽었습니다. 지진도 없습니다. 기후는 완벽합니다. 2040년 제주도는 세계 최고 부자들의 안식처가 됩니다. 일본 억만장자들만이 아닙니다. 미국, 유럽, 중동에서도 옵니다. 제주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한 채에 수백억입니다. 그래도 줄을 섭니다. 왜? 다른 데는 다 불안하니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됩니다. 한국 시민권을 얻는 것이 금보다 귀합니다.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 문화를 배웁니다.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오가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왔습니다. 일본어를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2040년에는 정반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려고 애원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필사적입니다. 한국 시민이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역사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신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부도 있고 땅도 있고 안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그럼 다음은 뭡니까?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050년 한국은 물질을 넘어섭니다. 진짜 힘을 얻습니다.
오가와는 마지막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백지였습니다. 2050년입니다. 한국은 정점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는 백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국이 되지 않습니다. 군대로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신 한국은 바른 것이 됩니다. 그는 붓을 들어 백지주망에 한 글자를 썼습니다. 스승. 한국은 세계의 스승 나라가 됩니다. 지혜의 나라가 됩니다. 그의 사명이 이어졌습니다. 2040년대 후반, 세계는 지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십 년에 싸웠습니다. 무역 전쟁, 기술 전쟁, 영향력 전쟁, 끝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미국 편에 되면 중국이 화내고 중국 편에 되면 미국이 화냅니다. 그때 세계가 한국을 봅니다. 오가와는 손을 모았습니다. 한국은 양쪽 다 이해합니다. 미국 기술도 씁니다. 중국 시장도 압니다. 하지만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습니다. 균형입니다. 조화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한국을 부릅니다. 중재해달라고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한국은 힘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듣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찾아줍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그는 새로운 글자를 썼습니다. 서울, 2048년, 논의가 시작됩니다. 운본부를 옮기자는 논의입니다. 뉴욕은 너무 미국 중심입니다. 중국은 그곳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베이징으로 옮기면 미국이 반대합니다. 답은 서울입니다. 아니면 비무장지대입니다. DMZ를 평화의 수도로 만들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그곳에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자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50년, 이것이 현실이 됩니다. 세계 기구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환경기구, 보건, 지구, 평화기구, 다 한국에 본부를 둡니다. 왜? 한국이 중립적이고 안전하고 선진적이니까. 오가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른 이름을 꺼냈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아십니까? 그분이 꿈꿨던 나라가 있습니다. 문화 강국, 군사력이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50년,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씁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사람들은 한국 철학을 배웁니다. 쇼를 배웁니다. 어른 공감하는 법을 배웁니다.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하버드에서 한국 사상을 가르칩니다. 옥스퍼드에서 한국 생활 방식을 연구합니다. 한국어가 세계 공용화 수보가 됩니다. 그는 백지 위에 원을 그렸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지배하는 중심이 아닙니다. 빛나는 중심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배우러 오는 중심입니다. 오가와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본은 칼로 세계를 이끌려 했습니다. 메이지 시대부터 그랬습니다. 군대를 키웠습니다.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과다 뭡니까? 패배입니다. 원폭입니다. 세계의 경멸입니다. 80년이 지나도 아무도 일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뿐입니다. 혹은 경계할 뿐입니다. 그는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부드로 이깁니다. 문화로 이깁니다. 마음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배우고 싶어합니다. 칼의 승리는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붓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미래입니다. 2026년부터 2050년까지 한국의 25년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축복이 올 때 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흘러버립니다. 아니, 축복이 재앙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가와는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맞은편에 바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손을 펼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받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하늘에서 금비가 내립니다. 그분이 쏟아집니다. 한국에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그 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손을 뒤집었습니다. 손바닥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아무리 금이 쏟아져도 한 방울도 담지 못합니다. 다 쓸려버립니다. 그의 눈빛이 강렬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그릇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그릇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재앙으로 바뀝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갑자기 부자가 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중동 석유 국가들, 남미 관산 국가들. 하지만 그들이 행복합니까? 부가 오히려 그들을 망쳤습니다. 부패가 생겼습니다. 싸움이 생겼습니다. 교만이 생겼습니다. 왜? 그릇이 준비 안 됐으니까? 오가와는 두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입에 가리켰습니다. 말에 조심하십시오. 한국에는 얼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 영혼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현실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현실이 옵니다. 미움의 말을 하면 미움이 자랍니다.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돌아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국 인터넷을 봤습니다. 너무 많은 분노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합니다. 국군이 오는데 국민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류 국민은 인류 말을 합니다. 품위 있게 말합니다. 격려합니다. 존중합니다.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되려면 한국 사람들이 먼저 말을 바꿔야 합니다. 그는 두 번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둘째,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감사와 겸손입니다. 지금 한국이 누리는 모든 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상들입니다. 독립을 위해 싸운 분들, 전쟁을 겪은 분들, 맨손으로 나라를 세운 분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를 잊으면 축복도 사라집니다. 감손에 이르면 국군도 떠납니다. 한국말에 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쌓아야 합니다. 개인도 덕을 쌓고 나라도 덕을 쌓아야 합니다. 덕이 있으면 100년 번영합니다. 덕이 없으면 10년도 못 갑니다. 지금부터 한국 사람들이 덕을 쌓아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자랑하지 말고 베풀어야 합니다. 오가와는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그 위에는 한 글자만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필연. 이것이 제 마지막 말입니다. 그는 종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필연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숫자가 그렇고 땅이 그렇고 하늘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필연이 축복이 될지 시련이 될지는 그는 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사람들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릇을 바로 세우십시오. 말을 깨끗이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손하십시오. 그러면 2026년부터 쏟아지는 금비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잘 되면 세계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빛나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나라에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손에 모았습니다. 마치 기도하듯이 부디 준비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교토를 떠나며 저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밭이 붓을 들고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의 방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결점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2026년 1월 17일 반 50일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될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그릇에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한 사람이 깨어나면 10사람이 깨어납니다. 10사람이 깨어나면 나라가 깨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마음만이 운명을 맞이한다. 감사합니다. 2026년 한국만 살아남습니다. 그걸 이미 예언한 여인이 있습니다. 지리산 깊은 산소, 전화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40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무당 사람들은 그녀를 월강 무당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대격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한국을 지키는 한 사람의 등장.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왠지 불안한 느낌, 여러분도 느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외곽 무당이 본 6가지 예언을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예언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내일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을까요? 지리산에 오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찾는 등산로가 아닙니다. 뱀사골이라 불리는 계곡을 따라 4시간에 걸어야 합니다. 중간에 이정표도 없고 안내판도 없습니다. 길에 아는 사람의 안내 없이는 찾아갈 수조차 없는 곳입니다. 마치 산 자체가 자격 없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 같습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만 오라는 무언의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4시간을 걷고 나면 작은 오두막이 하나 나타납니다. 간판이 없습니다. 문패도 없습니다. 그냥 산속에 놓인 낡은 집 한 채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내일을 보는 사람이 산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숨어 있습니다. 문에 열고 들어서면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첫인상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와 바를바가 없어 보입니다. 거친 손, 수수한 옷차림, 주름진 얼굴, 신비로운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입니다. 그녀가 방문객에게 처음 건넨 말이 있습니다. 불이 이미 발등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코를 굴려 자고 있구나. 이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바른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곧 닥쳐올 폭풍을 보면서도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젊은 시절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몸은 병들어 있었고 마음은 지쳐 있었습니다. 살아갈 희망조차 잃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흰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꿈에서 본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 옷들은 수근거렸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삽질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계속 파라고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 속에서 오래된 청동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조의 손에 쥐는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병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경계가 희미해졌습니다. 시장의 생선 장수는 그렇게 지리산의 예언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외곽 무당의 시작입니다. 평범한 삶의 고통 속에서 하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그녀가 본 가장 긴박한 예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뱀의 해가 끝나고 내년 붉은 말의 해로 넘어가는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 뱀은 허물을 받습니다. 낡은 껍질을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월광 무당은 이 시기를 세계가 허물을 벗는 때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허물 벗기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찢어지고 벗겨지고 피가 나기도 합니다. 내년 병우년 붉은 말의 해로 넘어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큰 뱀들이 서로 부딪힌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큰 뱀이란 강대국들을 뜻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충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뱀들이 서로 물어뜯기 시작하면 바다가 끓어오른다고 했습니다. 해상에서의 분쟁일 수도 있고 세계 경제의 경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서쪽 하늘이 검게 물들은 장면이 보였습니다. 세리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인지 자연재해인지 정확한 형길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규모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는 것들은 전조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폭풍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독수리가 상처를 입원할지 못하게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합니다. 세계 경제 역할을 해오던 나라가 더 이상 바른 곳을 보일 여력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짜 도생의 시대가 열립니다. 가난 자만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가 불타는 동안 한국만은 보호받는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 덮개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바깥의 재앙이 이 땅에 직접 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물의 방패라고 불렀습니다. 한반도 땅 아래에 생명의 물이 숨어 있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불을 막아준다고 했습니다. 왜 피해 승국일까요? 그녀는 이렇게 산영했습니다. 이 땅은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레세의 침략, 분달의 아픔, 전쟁의 상처, 그 고통이 땅에 스며들어 특별한 기운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모여 생명의 물이 된 것입니다. 한이 서른 땅이 오히려 보호막이 되는 역설입니다. 물론 이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가진 기술력을 떠올려 보십시오.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기세, 첨단 농업 기세, 반도체 기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기술이 현대의 생명의 물이 아닐까요? 전쟁과 재해로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바로 이 기술들이 한국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물의 방패는 단순히 우리를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월간 무당이 본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29년 사이 세계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땅이 메마르고 바다가 막히고 돈이 있어도 살 곳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굶주린 세상에서 밥을 지을 수 있는 나라, 목마른 세상에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 한국이 왜 방주가 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7년부터 세계는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월간 무당인 눈에 메마른 들판이 보였습니다. 갈라진 땅, 시든 작물, 텅 빈 창고, 전 세계적인 가뭄과 흉작이 밀려옵니다. 굶주린 영혼들이 거리를 떠돈다고 했습니다. 밥 한 끼를 구하지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술상가상으로 바다마저 막힙니다. 영들이 바다에서 싸운다고 표현했습니다. 강대국들의 해상 충돌을 뜻합니다. 무역선들이 항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물류가 끊깁니다. 맛질 진열대가 텅 비어갑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찍혀 있어도 살 곳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회 굶으면 밤을 넘는다고. 배고픔 앞에서 도덕과 질서는 종이처럼 얇아집니다. 이것이 월간 무당이 본 2027년 이후의 세계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앞서 말한 생명의 물이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짠 바닷물에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시멘트 바다 위에서도 작물을 키워내는 첨단 농업 기술입니다. 월간 무당은 이것을 도깨비 방망이에 비유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서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 원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계가 굶주릴 때 한국은 물과 식량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 해만 바라보며 비를 기다릴 때 한국은 바다에서 물을 얻고 건물 안에서 채소를 키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이 기술을 원하게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수준이 아닙니다. 생존 자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여기서 부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귀하고 자동차가 부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굶주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밥 한 그릇입니다. 물 한 잔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우물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됩니다. 한국이 바로 그 우물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예전에 한국을 무시하던 강대국들이 고개를 숙이고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물과 식량을 제공하는 대가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전례 없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간방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간 무당은 여기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배가 부르다고 마음까지 편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찾아와도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몸은 살았지만 영혼이 병들은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밥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약,
2030년 무렵 인류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전염병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할 유일한 사람이 이 땅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2030년 무렵 표면적으로 세계는 안정을 되찾습니다. 기계가 사람 대신 일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월강무당은 이 시기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비어간다고 했습니다. 걸어 다니지만 영혼이 없는 사람들, 숨을 쉬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 거리마다 그런 이들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대신해주니 할 일이 없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이유 없이 타인을 해치는 사건도 급증합니다. 정신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거리를 배회합니다. 이것은 양압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초맘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강의 뿌리가 몸이 아니라 영혼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 의학은 몸의 병만 봅니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은 손대지 못합니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강무당에게 물었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지도자가 누구냐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양복 입고 카메라 앞에서 웃는 사람들 중에는 없다고. 진정한 지도자는 지금 이 순간 소박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시골에서 밭을 예구는 농부일 수 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양복이 아닌 작업복을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려한 연설이 아닌 진심 어린 행동으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지금은 무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웃음에 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자는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할까요? 월강무당은 박산머리 이야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밥 먹으면서 나누는 수박한 대화입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치유의 힘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슬픔이자 그리움이자 체념입니다. 그러나 이 한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막혔던 것이 뚫리고 얼었던 것이 녹습니다. 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끈끈한 유대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토하는 마음입니다. 기계화된 차가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인의 한과 정이 얼어붙든 세상의 해독제가 됩니다. 이 감정의 언어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구원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잊고 있던 따뜻함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의 영향력은 개인의 치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가장 오래된 상처, 70년 넘게 이어진 분달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한반도 분달은 70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꿈꿨습니다. 정치인들은 회담을 하고 학자들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철조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월강무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매듭은 하늘이 푼다고. 북녘 땅에서 산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비가 쏟아집니다. 며칠이고 멈추지 않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강이 넘칩니다. 농가 밭이 지능 아래 묻힙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가 북녘 전역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글지에 남는 것은 굶주림입니다. 군대를 유지하려면 밥이 필요합니다. 초알보다 쌀이 먼저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군인도 초를 내려놓습니다. 통제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의 원천이 바닥납니다. 체제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장벽이 흔들립니다. 월강무당이 본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있습니다. 북녘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춤이 아닙니다. 빈 밥그릇입니다. 침략이 아닙니다. 간청입니다. 채여달라는 무언의 호소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핏줄입니다. 70년 전에는 한 식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쳐 빈 그릇을 들고 내려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 목이 메입니다. 바로 이때 남쪽의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첨단 농업 기술입니다. 황폐해진 북녘의 땅을 되살립니다. 죽은 획에서 밭이 싹이 틉니다. 정치 협상이 아닙니다. 조약 체결이 아닙니다. 밥 한 끼의 나눔으로 통일이 시작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화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통일 이후로 구원자의 역할이 더욱 커집니다. 70년간 쌓인 상처를 어루만져야 합니다. 남과 북 양쪽 모두 아픔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우애와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을 녹이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는 양쪽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박상무리 이야기로 한과 정의 언어로 삼투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철길이 북으로 이어집니다. 만주로, 시베리아로, 유럽까지 뻗어나갑니다. 대륙의 끝자락에 갇혀있던 나라가 대륙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꼬리에서 머리로 바뀝니다. 그 사이 주간 감대국들은 힘에 일어납니다. 용이라 불리던 나라도 곰이라 불리던 나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부 문제로 자기 땅도 추스르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한반도는 하나가 되어 기술과 자원을 합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답니다. 건방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통일된 한국이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40년 이후 이 나라에는 전혀 새로운 사명에 주어집니다. 인류 전체의 영혼을 치유하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2040년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는 월강 무당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웃고, 사람처럼 이러합니다. 어디까지가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기계인지 구분이 흐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기계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 기계가 나 대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있습니다. 월강 무당은 이것을 영혼의 탯줄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태어날 때의 탯줄을 자르듯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무언가와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클리암 뒤의 숨은 위험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영혼은 더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한국에 특별한 역할이 주어집니다. 한반도가 영혼의 경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반도체를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다움을 배우러 옵니다.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따뜻함, 한국인만이 가진 적, 이것을 찾아 먼 길을 떠나옵니다. 지리산 자락에 외국인 수행자들이 가득 찬다고 했습니다. 계룡산 골짜기마다 서양에서 온 수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의 조각을 찾습니다. 1000년 전 수행자들이 돌을 닦던 그 자리에서 미래의 세계인들이 인간성을 회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월간 무당은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본을 좇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 뒤를 쫓는 자가 먼저 판다고 했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면 다다올 벼라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탐욕은 무거운 짐입니다. 폭풍이 올 때 짐이 무거우면 쓸려 합니다. 둘째, 진도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진동이란 마음의 높이입니다. 의식의 수준입니다. 진동을 높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남의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손잡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옛 조상들은 이것을 상생이라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강 무당은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말을 전했습니다. 스스로를 짐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밀려났다고 느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의 황금길을 눈으로 볼 세대라고 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릴 세대입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지금의 혼란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진통입니다. 이 진통을 견디고 나면 당신의 눈으로 한국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이것이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전해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